자, 세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운동신경세포 병변에 대해서,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운동신경세포 병변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운동신경세포와 아래운동신경세포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운동신경세포 병변 시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위운동신경세포는요,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운동신경세포가 손상당하면 아래쪽에 있는 운동단위 있죠. 우리가 모터 유니트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지를 못해요. 활성화하거나 자극하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손상 후에는 운동 단위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개의 운동 단위 중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운동 단위를 흥분시켜야 되는데 그 흥분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약화와 비사용 위축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위운동신경세포의 지배가 몸 쪽보다는 먼 쪽을 더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아까 겉질 척수로 피라미드로 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먼 쪽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먼 쪽 근육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팔에서는 평근, 다리에서는 굽힌근의 약화가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아래운동신경세포를 우리가 로우 모터 뉴런 병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아마비, 또 진행성 근위축증, 길량발해 증후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아래운동신경세포 질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에르브 마비, 클럼프케 마비 또는 얼라너브 마비 이런 것들은 다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모터 유니트 자체가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위운동신경세포는 모터 뉴런을 어떻게 해요? 흥분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흥분을 못 시킨다면 이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은요, 모터 유니트 자체의 경로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자, 운동단위 상실로 인한 말초 신경근 장애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질환 중에는요, 위와 아래가 같이 침범되는 병변도 있습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이나 자, 이런 경우에는 위운동신경원과 아래운동신경원이 모두 다 진행성으로 침범되게 돼요. 그래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도 나타나고 아래운동신경병변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 척수 앞쪽 뿔에 있는 요 신경 우리가 알파모터 뉴런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근육을 합해서 우리는 운동단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은 자, 위쪽에 있는 신경 우리가 1차 운동신경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손상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있는 2차 또는 3차 운동신경세포 자체를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위운동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은 주로 아래쪽에 있는 아래운동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래운동신경세포는 그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반사궁을 구성하는 거죠. 반사화를. 자, 만약에 이 알파모터 뉴런이 나가가지고 근육을 지배하는데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해요? 손상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는 감각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얘가 나가가지고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는데 경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예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이 엄청 즉각적으로 위축이 시작되고 쇠약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위와 아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UMN 질환은요, 근약화 분포가 모든 팔다리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팔을 지배하는 위쪽에 병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팔 자체의 운동 단위 자체가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팔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LMN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는 알파모터 뉴런 하나가 손상당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된 근육에만 문제가 생기고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나타나요. 자, 근육의 긴장도를 보면 UMN 질환은요, 증가해요. 증가. 그러니까 증가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UMN 어떻게 아래쪽에 대해서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억제하는 녀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사가 자기 멋대로 통제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LMN 질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근육을 긴장시켜야 되는 운동신경세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손상당해 버렸으니까 근육을 긴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런 마비를 우리가 이완성 마비라고 해요. 이완성 마비. 플라시디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육의 위축은 UMN 질환은요. 실제로 모터 유니트, 운동 단위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육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뇌가 운동신경세포를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운동 단위를 흥분시켜야 되는데 이 흥분 자체가 안 나타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못 해요. 사용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근육은 위축되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고 위축되죠. 네, 그죠.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위축은 있지만 직접적인 근육의 위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LMN은요. 운동 단위를 구성하는 알파 모터이론 자체가 손상돼 버렸기 때문에 근육은 즉각적으로 신경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끊어지면 근육은 그때부터 즉각 위축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근육 위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자, 깊은 힘줄 반사예요. UMN은요 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그래서 증가. 막 항진이 되고 증가하는 거죠. 네. 자, LMN은 어떻게 해요? 감소. 반사 활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감사 또는 소실되죠. 자, 얕은 반사는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UMN, LMN,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갔을 우리가 피부를 자극했을 때 피부 자극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 가지고 뇌까지 가갖고 다시 내려오는 경로잖아요. 근데 UMN 질환도 그 중에 경로가 손상당하는 거고 LMN 질환도 어떻게 일부 경로가 손상당하는 거라서 얘는 둘 다 감소나 소실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 다른 책에 보면 증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병적인 반사. UMN 질환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뭐예요? 바빈스키 사인과 같은 병적 반사. 뭐 오펜하임 테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적 반사들이 많이 있죠. 2학년들 아직 안 배우셨죠? 우리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MN 같은 경우에는 병적 반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근섬유 다발 수축과 섬유성 수축이라는 것은요. 다발 수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터 유니트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으면 신경이랑 거기에 연결된 근섬유가 한꺼번에 다 수축이 일어나겠죠. 자, 섬유성 수축이라는 것은 섬유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LMN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근섬유 다발 수축과 섬유성 수축이 있어요. 이게 LMN의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뒤에 가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간대성 경련이라는 것은 클로누스, 그냥 클로누스라는 말을 요즘은 표준말로 쓰는데 클로누스는요 UMN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얕은 반사가 여기 나왔네요. 여기 설명을 보면 자, 얘는요 깊은 힘줄 반사는 일반적으로 단일 연접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얕은 반사는 다연접을 형성해요. 자, 감각 입력이 대뇌까지 도달하거나 내려오는 경로 중에 한 곳이 손상이 되면 감각 입력이 약해지거나 운동 출력이 약해지면서 반사 자체가 약해지거나 없어져 버려요. 얘 같은 경우 얕은 반사는 UMN, LMN 모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지거나 소실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감각신경로 병변이 자, 감각을 담당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오름 경로 이게 뭐예요? 뒷섬유 기둥 안쪽 섬유 띠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A 부분이 널판 다발, 이쪽 부분이 뭐예요? 쐐기 다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가 척수 손해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쪽 척수 시상로, 이쪽 부분이 가쪽 척수 시상로, 그 다음에 여기가 앞척수 시상로, 우리가 척수 올리브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올라가는 감각 경로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부분에 어떻게 해요? 예,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척수의 뒷부리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감각 병변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감각 병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등 쪽 기둥이나 척수 시상로나 손해로나 예,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감각신경의 병변이 생기는 질환의 척수 매독 같은 거, 척수 구멍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각과 관련된 손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척수 물구멍증. 척수 물구멍증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손해 실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죠. 손해 실조가 보행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저면 넓게 지 바닥에 벌려. 기저면을 네, 넓게 벌려. 다리를 벌려가지고 네. 걷는다고 했죠. 네. 눈 감고 있으면 롬버그 사인의 양성이 양성, 나타난다고 네. 했잖아요. 자, 이 감각 실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몸에 흔들림이 나타나요. 감각 실조는 발을 땅에 디뎠는데 디딘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걸을까요? 내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우리는 원래는 알아야 되잖아. 네. 안 봐도 알죠. 왜냐하면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어떻게 그 감각이 내 뇌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감각 실조는 어떻게 감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발바닥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몰라. 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지? 땅 보고. 땅 보고 걸어야 돼. 아, 아니면요 발을 땅에 그러니까 눈으로 꼭 못 볼 환경도 생기죠. 네. 그럼 발을 대신에 이제 꽝꽝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들리겠죠? 네. 자극을 더 강하게 하면 또 감각 입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은 그 인식하는데 좀 낫죠. 그래서 도장을 찍듯이 걸어요. 꽝꽝 내려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감각이 안 들어오니까 시끄러운 환경이나 네. 깜깜한 밤에 네. 걷기가 되게 곤란해요. 아, 시각 입력이 안 되고 옆에 차 소리가 나면 어떡해요? 내 발이 나는 안 그래도 땅 위에 올려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모르는데 네. 차 소리가 들리면 그거조차도 방해해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리집 탈락 질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축삭을 싸고 있는 마리집은 우리가 신경의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신경 전도의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데, 자, 이렇게 마리집만 선택적으로 탈락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면역성 질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추에 발생하는 면역성 질환이 뭐냐 하면 예,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자, 말초 신경에 생기는 다발성 질환이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에요. 네. 참 특이하게 중추에서만 생기기도 하고 말초에서만 생기기도 해요. 혹시 마리집을 구성하는 신경 악교세포가 뭔지 아나요? 아, 그렇지. 그 말초. 그럼 중추에서는요? 희소들. 오, 우리 학생 비학생 똑똑한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자, 말초에서는 신경집 세포, 그 다음에 중추에서는 마리집을 형성하는 게 뭐라고요? 희소돌기 악교 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 영역에 면역계의 자가 면역 그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몸을 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면역계를 발동시켜서 공격하면서 이제 질환이 진행되는 것이 마리집 탈락 질환이 됩니다. 자, 퇴행성 질환은요, 신경세포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소멸되면서 기능이 사라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퇴행성 질환의 분류를 보면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임상 증후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병변의 위치, 자, 되뇌 겉질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치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가진 것이 알츠하이머병이거든요. 자, 꼬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헌팅턴병이 생겨요. 흑색질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 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위축.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프리드리히 실조가 생기게 돼요. 자, 임상 증후군에 따라서 치매, 우리 무도병, 또 실조, 근약화 이렇게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말초신경병증은요, 말초신경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라너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얼라너브 안에 네. 감각신경으로 되어 있나요? 얼라너브는 아니면은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율신경으로 되어 있지? 뭐지? 뭐죠? 글쎄요. 허허, A 학생 큰일 났네. 자, B 학생 빨리 얘기해봐요. 감각신경 아닙니까? 얼라너브가요? 잘 모르겠어요. 안 되겠네.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네. 자, 운동과 감각과 자율신경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척수의 앞부리는 운동신경이고요. 척수의 뒷부리는 어떻게 해요? 감각신경이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율신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얼라너브라고 하는 우리가 정중신경이 잘려지거나 손상당했어요. 그러면은 운동장애도 나타나고 감각장애도 나타나고 자율신경장애도 나타나요. 자율신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혈관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자 말초신경 병증에 자 마리집이 남아 있는가 없는가가 신경 재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경 재생이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어떻게 가능하지만 마리집까지 다 손상돼 버리면 신경 재생이 불완전하거나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뇌가 손상당하는 경우 우리가 인지 기능 및 고위 겉질 손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뇌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지적인 것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고위 겉질 기능 손상은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신하고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인지장애, 언어장애, 또 인식불능, 편증 무시 증후군, 행위상실증,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들이죠. 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먼저 정신 상태 장애를 보면 우리가 의식을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이 아는 외부적인 것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인식과 각성 수준으로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의식 수준을 분류하는 표가 1-9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명료 또는 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럴트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처럼 정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있죠. 네. 이런 상태를 어럴트, 명료 명료. 또는 각성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졸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대한 인식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자,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잠을 자려 하고 다시 깨우면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졸음, 드로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뇌가 손상되거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의식 상태를 분류할 때 두 번째 단계가 졸음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태가 우리 책에는 하나 빠져 있는데 혼동이에요. 컨퓨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고의 흐름이 정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으나 정상적인 운동 반응은 나타내요. 그러니까 정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대로 나타나지 않고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운동 반응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혼동, 컨퓨전이라고 하고요. 혼미, 스투퍼. 일반적으로 무반응 상태인데 강하고 지속적인 자극에만 겨우 반응하거나 눈을 뜨지만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혼미. 자, 반혼수는요, 세미콤마라 그래요. 혼수의 전 단계로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피하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반혼수. 혼수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요. 의식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반혼수는 어떻게 해요? 통증 자극, 다리를 막 꼬집어서 이렇게 비틀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 자극에서 회피 반응을 나타내면 반혼수예요. 그런데 꼬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 상태는 무슨 상태? 혼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압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리엔테이션. 자,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집중해갖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대뇌 기능 손상인데 우리 왜 치매 환자들한테 진압력 검사를 하거든요. 네. 자, 오늘 몇 시예요? 오늘 몇 시간,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은 몇 시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장소,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고 사람,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자, 기억력 손상은요, 최근 기억과 장기 기억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손상의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최근 기억은 아직 연구화되지 않은 기억이고요. 장기 기억은 어떻게 해요? 정보가 수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또는 평생 지속되는 기억을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판단력은요, 뭐 속담의 풀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계산력은 간단한 숫자, 뭐 7-7 얼마예요? 또 거기다가 또 7을 더하면 얼마예요? 아니면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언어장애. 우리 언어장애가요, 아까 언어중추가 어디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왼쪽에. 왼쪽에 거의 90몇 %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 대뇌방구에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마엽이 무슨 중추라 그랬죠? 이마엽이 고위 뇌기능과 운동과 관련된 중추. 여기 이 부분이 브로카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베르니케 영역이죠. 브로카 영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브로카 영역은, 이 영역은 운동성 언어 영역이라고 그래요. 바른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르니케 영역은요, 자, 눈으로 본 글자,
소리로 들었던 소리,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뭐예요? 이해를 담당해. 예. 그래서 베르니케의 영역은 이해 중추, 언어 이해를 위한 중추, 감각성 언어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활골섬유라고 하는 그 섬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어디요? 브로카 쪽으로 전해주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운동 프로그램을 짜겠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짜여진 프로그램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입을 담당하는 영역 있죠. 1차 운동 영역으로 보내서 발음 기관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언어 상실증은 베르니케가 문제가 생기든지 브로카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활골섬유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언어와 관계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언어상실증. 우리가 옛날 말로는 뭐예요? 실어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언어상실증은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만 언어가 상실돼서 말이 좀 안 되긴 안 된다, 그죠? 네. 근데 말을 못하는 언어상실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창하기는 하지만 언어상실증인 경우에는 베르니케 언어상실증하고 전도성 언어상실증이 있고요. 자, 비유창성, 말을 못해요. 언어 상실이 온 거예요. 그렇게 브로카 언어 상실증하고 완전 언어 상실증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운동성 언어 상실증 한번 설명해 보면 표현 언어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해요. 브로카 실어증 또는 비유창성 실어증. 말을 전달하는 뭐예요? 능력이 결여되는 상태예요.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쵸? 자, 우성대뇌방구라는 게 아까 좌뇌라 그랬죠. 네. 전두엽이 아니라 이마엽에 위치한 운동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에 병변이 있어요. 자,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보통 한두 음절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육을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좌절감이 느껴지겠죠. 이런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 이해는 다 하지만 네. 표현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언어는 있고 표현하는 언어는 없는 경우죠. 자, 감각성 언어 상실증은 수용성 언어 상실증, 또 베르니케 실어증, 유창성 실어증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달받은 말을 뭐를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해요. 말을 듣거나 글자를 보고 읽었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시각, 청각은 정상이에요. 우성대뇌방구의 뒤쪽 마루엽에 베르니케 영역에 문제가 생겨요. 유창하지만 자주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르니케는 말은 막 해. 근데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상상 속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학생한테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이 A라는 학생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만의 말을 하겠죠. 우리 그런 사람을 뭐 동문서답한다. 혼자 그냥 중얼중얼 죽겠다. 뭐 이런 말들 하겠죠. 근데 브로카 언어 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의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날씨가 따뜻하네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네, 누가 예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회복의 정도가 더 좋을까요? 비슷한 정도의 손상을 입었어. 브로카가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바른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조차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력이 있는 경우가 더 잘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체 실어증이라는 것은 운동 언어 상실증, 감각 언어 상실증이 같이 어떻게 해요? 온 경우를 이야기해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실어증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에 제가 활골섬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네. 예,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섬유 부분만 손상됐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럴 수도 있잖아. 뇌 손상해서. 반반. 이해도 해. 이해도 해. 말도 하고. 말도 해. 네. 무엇이 문제야 그러면? 가끔씩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그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도성 실어증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전도성 실은 말도 잘해요. 알아듣기도 잘해요. 뭐가 안 돼요? 따라 말하기가 안 돼요.
이해한 것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해 보세요. 그럼 이해는 했어. 네. 근데 그걸 보내가지고 발언기관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완전 언어상실증은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 나오네. 에? 보면 잘 못하고. 그러죠. 못하죠. 못하죠. 자, 명칭 언어상실증이 있어요. 건망성실어증. 유창하게 말도 해. 반복도 해. 근데 물건의 이름을 바르게 되지 못하고 베르니케 영역 중에서 일부만 손상을 당해요. 다른 언어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 특별히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절대로 생각 안 나는 거. 네. 자, 이건 정상이에요. 명사실어증.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는데 아예 그것이 생각이 안 나고 그거 기억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치매인 거죠. 예, 그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분과 감정 이상이 잠깐만요. 어느 정도 뒤에 남아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쪼기까지만 가야 돼요. 조금만 더 합시다. 요거 거기까지 가고 끝낼게요. 자, 기분과 감정 장애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이 불안정하여서 행복과 무슨 불안 뭐 이런 것들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뇌 손상이 오면 그럴 수 있고요. 네. 인식불능증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청각이나 시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감각이죠. 네. 말초는 다 멀쩡한데 뇌가 어떻게 손상되어서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것,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시각을 감지 못하면 시각인식불능, 청각을 해석을 못하면 청각인식불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시각인식불능은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요? 뒤통수엽의 문제. 촉각인식불능은요? 마루엽의 문제예요. 마찬가지 입체인식불능도 마루엽의 문제. 우리가 입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뇌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입체가.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뭐 연필을 잡았어. 그러면 자, 이게 눈을 감고 이걸 만지면 이 감각기관에서는 딱딱하네, 길쭉하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조합시켜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펜인지 알아요. 네. 뇌가 만들어내는 입체 감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입체인식 불능은. 입체인식증은. 자, 편측무시증후군은 뭐냐 하면 반대쪽에 있는 자극을 어떻게 제시했을 때 못 보는 걸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 대뇌방구에 문제가 생겨서 자, 같은 쪽 반명이 생겼어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냐면 오른쪽에 이제 시야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왼쪽이나 이런 쪽을 못 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에 편측무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자,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네. 반찬이 막 차려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 같은 쪽 반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고 왼쪽에 거는 못 봐요. 네, 그래서 왼쪽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예 눈에 안 보이겠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앞쪽을 보고 있는데 뒤에 뭐가 있어도 우리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냥 그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행위상실증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나요? 실행증 설명 안 했나요? 행위상실증은 아까 마치자 그러니까 나도 수업이 하기 싫네요. 운동 및 감각 장애가 없고 의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는 대뇌 영역의 손상으로 이미 학습되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몸짓을 못하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나는 칫솔질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었어. 달리기도 할 수 있었어. 네. 근데 갑자기 뇌가 손상돼 갖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관념 행위상실증, 운동 행위상실증, 구성 행위상실증이 있어요. 자, 관념은요. 관자엽에 병변이 있을 때 자, 주어진 물체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해석을 못해요.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지시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열쇠나 빗이나 칫솔 등의 도구를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열쇠예요. 그 빗이에요. 그 빗은 머리 빗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해. 네. 근데 빗어봐 그러면 못 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념 행위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성행위 상실증은 마루엽이나 특히 마루엽이에요.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동작의 계획된 순서를 구성하고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시계 또는 별을 그리라 그래요. 우리가 별을 이렇게 해갖고 그리잖아요. 네. 자, 그것을 순서대로 따라가야지 별이 어떻게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옷 입기도 못해요.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속옷하고 아래 속옷하고 겉옷을 줬어요. 이걸 어디다 갖다 입어야 될지 모르고 반대로 입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서성이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관념 운동 행위 상실증이라는 것은요. 관념 여기에서는 그냥 행위 상실증이 운동이 들어간 거죠. 아운동 영역에 손상이 있는데 동작의 개념과 실행 간의 연결 장애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예요. 자,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물체를 다루는 것이 둔해요. 도구를 줬는데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도구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도구가 있다. 코미지를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걸 쓰는데 굉장히 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보다는 좀 덜 심하겠죠. 증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능 장애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